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세셨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요 앞장 8장에서 잘 보셨을 거고, 이제 DNA 바이러스 중에 거대 바이러스, 이제 마지막 허피스 바이러스입니다. 9장이고요. 허피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큰 바이러스고요. 뭐 RNA 바이러스 통틀어서 가장 큰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는 가장 큰 특징은 잠복입니다. 그래서 특성에 이제 허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크립이라고 해서 잠복이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거고요. 허피스 바이러스는 대다수 사람이 적어도 2, 3종 이상 아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고요. 면역 질환이 이제 면역이 약화되면은 이런 단순 포진이나 이런 식으로 입 주변에 나타나거나 수포로 나타나거나 이런 형태로 발병이 됩니다. 그 전벽 감염 시에 한정된 수의 유전자만을 발현을 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놈은 인간 바이러스 중 가장 큰 기놈을 갖고 있고요. 100에서 234kbase 페어니까요. 굉장히 큰 더블 스트랜드 DNA고요. 큰 사이즈는 리니어라고 되어 있죠. 리니어. 160여 개의 유전자를 갖는 바이러스도 있을 정도로 유전자가 굉장히 큰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게놈 복제에 작용하는 유전자들은 스스로의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 등을 스스로 갖고 있고요. 숙주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도 본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만큼 자신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작용이나 아니면은 약 같은 거에 처리가 용이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죠. 바이러스 측면에서는요. 인간 측면에서는 처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입자 형태도 100에서 300 나노미터, 그러니까 100 이상의 사이즈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바이러스고요. 외피 갖고 있고요. 아이코사헤드론 뉴클레오 캡시드 형태, 그러니까 정의진 면체의 뉴클레오 캡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간 허피스 바이러스는 총 8종 정도가 있는데요. 다양하고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수포나 이런 형태로 면역이 약화됐을 때 잠복해 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그런 형태로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 녹십자에서 아스클로버라고 하는 것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지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DNA고요. 터미널 리핏, 그러니까 끝에 쪽에 이제 리핏 서열을 갖고 있다. 아데노바이러스도 LTR이라고 리핏 서열을 갖고 있어서 판핸들 구조를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엔벨롭 외피가 있고요. 내피는 캡시드, 뉴클레 캡시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럴 DNA 폴리머레이즈를 스스로 갖고 있고요. 아마도 이 허피스 바이러스에서 제일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 롤링 서클 메커니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롤링 서클 메커니즘. 롤링, 굴리는 거죠. 그래서 DNA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롤링, 굴리듯이 돌리면서 복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복제하기 때문에 저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사도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전기, 후기 전에 이제 초전기라는 IE가 하나 더 붙게 되죠. 그래서 IEL 전기, 초전기, 전기, 후기 나눠져 있고요. 레이턴트 인펙션이라고 해서 이제 잠복 감염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게 계속해서 잠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호스트 셧 오프라고 해서 호스트 숙주의 세포 반응을 억제시키고 이뮨의 이베이션 회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고요. 소스로 목 이제 아픈 거나 이제 치킨폭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상포진 조스터라고 하는 대상포진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 형태에 대해서 언제 바이러스가 폭발하느냐, 급격히 증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바이러스 증식기예요. 초기에 한번 빵 터지고 끝나는 거 급성이라고 어큐트 인펙션이라고 얘기하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RNA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나 이제 로타 바이러스 빨리 감염돼서 증식하고 끝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고요. 크로닉 인펙션은 한번 감염돼서 어느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감염이 안 된 건 아닌데 일정 수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HBV, HCV 다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만성 감염이라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턴트 인펙션이라고 그래서 잠복 감염입니다. 한번 감염을 해서 증식을 하고 쭉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고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고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고 잠복. 말 그대로 숨어 있다가 지속적으로 다시 증식을 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허피스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잠복 감염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크게 빵 터지는 스몰더링 인펙션이라고 지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면역결핍 바이러스나 프라이온들이 어떠한 바이러스의 형태, 그리고 바이러스는 갖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쭉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만성하고는 다릅니다. 만성은 어느 정도 이상의 바이러스가 쭉 유지가 되면서 바이러스의 질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발성이라는 건 아예 처음에 보여졌지만 아예 없어요. 거의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급격히 병이 유발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형태를 보면은 10년에서 15년의 잠복을 갖고 있다가 뒤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형태, 급성, 만성, 잠복, 지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허피스 바이러스 분류입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패류 등 다양한 동물에서 발견이 되고요.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서브 패밀리 악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피스 바이러스는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고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허피스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종이 존재를 하고요. HHV,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HHV 1부터 8까지 나타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 얘기를 할 때 HHV1 이렇게 하면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타입 1입니다. 그리고 총 휴먼에서는 타입 8번까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인간 허피스 바이러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뜻이 알파 허피스 바이러스의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1, 타입 2 그리고 이게 이제 HHV1, HHV2라는 거죠. 그리고 HHV3가 요 1, 2, 3이 알파 바이러스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 알파 바이러스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휴먼 바이러스 1, 2번 같은 단순 포진이나 생식기 궤양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특히 여러분이 요 바리셀라 조스터라고 하는 바이러스, 요게 이제 VGB라고 해서 처음에는 수두, 치킨폭스를 유발을 했다가 잠복해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면은 신경절에 들어가서 이 표피에다가 수포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한 진통을 만드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조스터죠. 그래서 바리셀라 조스터라고 하나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타입 3예요. 대상포진, 수두, 하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VGB 또는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몇 번? 3번입니다. 알파 바이러스에 속해 있고요. 베타 허피스 바이러스에서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고 해서 거대 단핵증을 일으키는 HHV5, 6, 7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감마 바이러스에 이제 앱스타인 마 바이러스라고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4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가끔 이제 혈액종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오는 아이인데요. 초기에 암 연구할 때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핵증이나 먹킷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VGB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3 그리고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 HHV4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바이러스 예로 드리는 게 이제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타입 1 해서 HSV라고도 하고요.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타입 1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순 포진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입 주변에
그 알파 허피스 바이러스의 대표 바이러스입니다. HSV1, 뭐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요. 크기는 앞에 나온 일반적인 내용과 유사합니다. 지름이 한 150 나노미터, 그리고 아이코사헤드론 뉴클레어 캡시드, 정이십면체 뉴클레어 캡시드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지름은 한 100나노미터,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피에는 한 10여 개의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G, B, G, D 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정도, 여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이제 표시를, 엔벨롭 단백질들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엔벨롭 단백질들은 리피드 엔벨롭에 박혀져 있죠. 그러니까 휴먼의 뭐 일반 세포의 플라즈마 멤브레인하고 세포막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P4 태규먼트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들을 요 엔벨롭과 캡시드 사이에 담고 있습니다. 단백질들의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15종 이상의 피포 단백질이 채워져 있고요. 감염 시 세포 내로 진입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 뭐 감염 또는 유전자 복제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요 피포 단백질들이, 태규먼트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P16이 대표적인 아이인데 바이러스 초전기 유전자의 전사 활성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 엔벨롭이 벗겨지고 이 태규먼트들이 사이토플라즘으로 들어가면서 초전기 유전자 활성을 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쵸? 트랜스크립션 활성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는 VHS라고 비리온 호스트 셧다운, 세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거죠. 결국엔 세포 거는 억제시키고 바이러스 거는 만들 수 있도록 작동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이러스 RNA도 발견이 되고요. 감염세포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뭘 갖고 있다? 캡시드와 외피 사이에 P4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게놈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0킬로베이스 선형 더블 스트랜드 DNA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아데노바이러스가 35에서 40 정도였으니까 그거보다도 5배 이상 유전자 사이즈가 큰 거예요. 가장 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조적 특징은 뭐 반복 서열이라서 TR, 터미널 리핏이라고 하는 양 끝에 쪽에 터미널 리핏, 반복 서열을 갖고 있고요. 중간에 인버티드 리핏이라고 하는 중간 반복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블 스트랜드 리니어 DNA로 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유닉 시퀀스라고 해서 반복 서열 사이사이에 뭐 UL, US라고 하는 반복 서열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대다수의 단백질 암호화 부위가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진, 복제 게시 부위점을 갖고 있고요. 3개의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의 오리 L, UL 위치에 있고 2개가 오리 S, US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리진, 3개 부위예요. 요 US에 2개, UL에 하나,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닉 시퀀스라고 하는 UL과 US 부위는 이렇게 롱, 숏해서 두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 서열 부분. UL과 US 방향성에 따라서 4개의 서로 다른 아이소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L, S, L 반대 S, L의 반대, S의 반대, 뭐 또 그 역방향. 이것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의 형태인데, 요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려져 있는 형태로 해서 방향을 전환을 한다는 거죠. UL과 US 두 가지 서로 다른 오리진 프로모터를 가지고서요. 약간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백질 코딩, 그러면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을 하느냐. 약 100개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게놈 전체에 퍼져 있고요. UL에 65개, US에 14개 정도가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mRNA 전사체를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 100개 정도의 트랜슬레이션, 해독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복 서열에도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염기 서열에 4개, C 염기 서열에 1개 정도가
암호화된다고 하고요. 이 숫자를 정확히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이 전체 유전자가 다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herpes 바이러스의 단백질 명명법에서 유전자의 위치에 따른 명명에서 UL 1부터 65, US 1.5, 12까지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몇 가지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유전자의 이름에 따라 명명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BP16 같이 바이럴 프로테인 16이죠. 앞에 캡시드 프로테인들 대부분 BP1, BP2, BP3 해서 바이럴 프로테인 약자로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있듯이 바이러스의 입자를 구성하는 단백질 명명을 할 때는 BP라는 거를 바이럴 프로테인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름으로 UL48이라고 쓰기도 하고 ICP Impacted Cell Protein 25번 세포에 발현되는 단백질 명명 알파 TIF Trans Inducing Factor 기능에 의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단백질인데 유전자 위치 48번 UL에 있는 48번이다 또는 임팩티드 셀 프로테인 세포에 발현되는 단백질 그리고 알파 TIF 트랜스 인듀싱 팩터 기능적인 거 이렇게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해서 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단백질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주로 BP16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전공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형태적인 것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휴먼 심플렉스 바이러스 1의 유전자 지도를 쭉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전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있듯이 UL하고 오리 L이라는 부분 UL 그리고 오리 S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세 개의 오리진을 가지고 전사 게시부예요. 다양한 UL과 US의 단백질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생활사는 어떻게 되느냐?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잠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HSV1 생활사, 게놈 복제, 캡시드 조립 및 패키징 모두 똑같습니다. DNA 바이러스들은 다 핵이에요. 핵. 앞에 다른 바이러스들도 동일했어요. 우리가 여기 DNA 바이러스에서 총 소개한 거는 작은 애들 두 놈, 큰 놈 두 놈 해서 폴리오마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작은 애, 아데노 바이러스, 허피스 바이러스 큰 애. 근데 관계없이 모든 단계는 핵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감염도 비슷해요. 리셉터 메디에이트 돼서 엔도사이토시스, 클라스빈 코티드 핏을 만들어서 엔도사이토시스 내부로 유입이 되면은 엔벨롭을 벗기고서 핵까지 이동을 하죠. 그러면 핵의 DNA가 언코팅 되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라이게이션, 접합을 통해서 서큘러 폼을 만들죠. 이 부분이 I, 이미디에이트 얼리, 초전기. 아까 BP16 같은 I가 초전기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이 초전기의 단백질들이 다시 핵으로 들어와서 전기를 전환시키고 트랜스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전기의 유전자들이 해독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면은 그게 다시 핵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게 축적이 되면은 DNA 복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후기는 리플리케이션, DNA 복제와 함께 전환이 돼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후기에서 DNA 복제가 되고 캡시드 프로테인, 막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들이 핵으로 들어와서 패킹을 하고 그 다음에 버딩을 통해서 떠나게 되죠. 엔벨롭, 껍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벨롭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막을 바로 가지고서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세포막까지 유도돼서 올라가야 되죠. 결국에 그러려면 ER 골지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딩을 ER로 해서 ER에서 골지에 대부분 캡시드는 안쪽에서만 핵 안에서 조립이 되고요. 패키징 된 다음에 ER로 넘어가면 ER에 또는 골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이미 갖다 놓은 외피 단백질들을 감싸면서 외피를 구성을 해서
세포 바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RNA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의 외피 단백질들은 대부분 어디에? 단백질 합성이 된 다음에 해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ER 골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ER 골지의 기능이 이것과 관계 있는 거죠. 단백질을 만들고 변형시키고 바이러스를 감싸는 거죠. 막 성분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세포 친화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하고요. 1차 감염은 상피세포에 감염해서 복제하고 이후 감각신경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신경절에서 너브 갱글리아라고 하는데 너브 갱글리아에서 잠복 감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1차 감염이고요. 진입은 외피 단백질,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GB, GD, GH, GL이라고 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바이러스 단백질들에 의해서 부착을 하게 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리셉터 프로테인에 이제 결합을 하겠죠. 수용체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 있을 건데, 허피스 바이러스 엔트리 메디에이터라는 HBEM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수용체로 사용이 되고요. 당 단백질인 GD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부착 인자는 GE가 결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부착하고 수용체에서 인식을 해주고 이제 공동 수용체 결합을 하면은 엔도사이토시스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외피의 당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하고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표적세포에 따라서 원형질 막 또는 세포 내막과 융합해서 다이렉트 퓨전을 해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듯이 뭐 결합 바인딩을 할 거고요. GC가 부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부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는 거, 걸리는 거, 헤파린 설페이트에 걸리는 거고요. 수용체 HEVM에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함몰이 되면서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멤브레인 다이렉트 퓨전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세포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포질의 캡시드 입자가 노출이 되면은 마이크로튜브 네트워크에 따라서 핵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다이네인 모터, 마이크로튜브를 타고 단백질 운반시키는 주머니에 엔도좀을 운반시켜주는 단백질 운반 단백질이에요. 그다음 핵공으로 이동한 다음에 캡시드가 이제 벗겨지면서 언코팅 되면서 핵공을 통해서 핵으로 이제 DNA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DNA가 양 말단의 A 염기서열 간의 반복 서열이니까 접촉을 해서 서큘라 형태로 라이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유전자 발현과 복제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DNA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전사의 복제 전략 보시면은 항상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전사는 RNA를 만들 때는 특주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가지고 80개 정도의 mRNA를 합성해서 전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제 개시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가 나눠진다는 건 똑같고, 이 복제는 DNA 복제예요. 전기 유전자들은 게놈 복제에 사용되는 단백질, 후기로의 전환에 작용하는 조절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나 조절 단백질은 다 전기 단백질이고요. 막 단백질, 구조 단백질은 후기 유전자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필요 없는 단백질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전기, 초전기에서 전기,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막 만드는 거죠. 효소들이나 이제 단백질 뭐 복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DNA 복제를 시작하면서 막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 후기죠. 발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초전기 immediately 뭐 알파 유전자라고 얘기하고요. 전기, 베타 유전자, 후기, 감마 유전자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전기는 여기 있듯이 BP16에 의해서 촉진이 되고요. 얘는 아까 P4라고 하는
태규먼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것에 의해서 초전기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초전기 단백질인 ICP0, ICP4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는 거죠. BP16이 초전기를 활성화시키고요. 초전기 유전자인 ICP4하고 제로가 전기를 트랜스 액티베이션, 활성 촉진시키고, 전기 유전자들이 DNA 복제, 유전자 복제를 시작하면서 후기로 전환을 하겠죠. 각각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이러스 DNA예요. 후기로 넘어가면서 DNA 복제가 급격히 증가하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전기에서 BP16, 전기 유전자, 초전기 유전자인 ICP0과 4번이 전기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ICP8이 후기를 활성화시킨다. BP16 초전기 활성, ICP0, 4 전기 활성, ICP8 후기 활성. 후기 활성이라는 건 DNA 뭘 말했어요? 복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초전기 나눠서 조금씩만 간단하게 강조를 드리면 초전기 유전자 발현입니다. 바이러스 입자의 P4 단백질인 BP16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초전기의 프로모터 전사를 촉진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P4 단백질인 VHS라고 하는 비리온 호스트 셧다운은 아까 숙주의 단백질, 감염 후 수시간 동안 숙주 바이러스 mRNA 분해를 촉진하고요. 숙주 mRNA 농도 감소, 전기 진입 후 초전기 mRNA를 분해를 합니다. 결국에 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죠. P4에 기억하셔야 될 건 BP16하고 VHS, 호스트 셧다운. 후기에는 BP16이 VHS에 결합해서 작용을 억제한다. 그쵸? 바이러스 입자 생성을 촉진시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초전자, 유전자, 산물의 기능이라고 되는데 조절 단백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숙주의 전사인자와 함께 전기 유전자 발현을 촉진을 합니다. ICP0하고 ICP 아까 4가 나왔었죠. 대표적인 예로. ICP0의 기능이 전사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바이러스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숙주 유전자 발현도 촉진을 하고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유비키틴 E3 라이게이즈로 작용해서 여러 숙주 단백질들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E3 라이게이션 필요 없는 단백질들 뭐 시켜요? 유비키티네이션, 유비 쭉 라이게이션 해서 몰레큘러 샵에 프로티에이즈에서 분해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ICP27 숙주 mRNA의 핵 방출을 억제하고 바이러스 mRNA의 핵 방출은 촉진시킨다. 핵에서 나가야 사이토플라즘에서 단백질로 해독이 될 테니까요. 전기로 전환되는 형태는 감염 후 4시간이면 초전기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면서 ICP4에 의해서 초전기 유전자 전사 억제, 전기로의 전환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ICP0, ICP4가 대표적인 초전기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SV1의 주요 초전기 단백질 그 기능인데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그리고 아까 세 가지 한 가지 더 추가로 나왔었는데요. ICP0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예요. 그리고 E3 라이게이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ICP4가 트랜스 액티베이터로 작동해서 E에서 전기가 활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ICP27은 수주거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도록 RNA의 익스포트를 막는다. 그래서 전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로 바이러스 DNA 복제에 작용하는 단백질들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DNA 복제에 중요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 결합 단백질, UL 라인에 의해서 다양한 DNA 복제 관련된 단백질들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거는 요거 당연히 DNA 복제하려면은 UL30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초전기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후기 유전자 발현을 촉진합니다. 아까 ICP8이 후기를 유도한다고 그랬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BP16이 있었고요. ICP
제로, 4, ICP 8. 핵산대사에 관련된 효소들도 만들게 됩니다. DNTP나 아니면 사이미딘 카이네이즈, 뭐 리보뉴클레이 리덕테이즈, 디옥시우리딘 트리포스파테이즈, DNA 리페어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 그러니까 결국에 한 용어로 분리를 하면은 DNA 복제를 도와주는 단백질들을 합성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게놈 복제입니다. 게놈 복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전기 유전자가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DNA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자체의 DNA 폴리머레이즈 UL30의 산물을 생산을 충분히 했고요. 이 작용에 의해서 복제에 관여하는 요소를 6 액팅 엘리먼트는 스스로 작동하는 거 내부적으로 3개의 오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개의 오리 L, 2개의 오리 S. 3개가 뭐 기능적으로 동등하다. 근데 동일한 프로모터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유전자 전사를 시작한다는 거고요. 복제를 그리고 트랜스 액팅 엘리먼트라고 하는 유전자 복제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L9이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에 결합을 하게 해서 헬리케이즈나 ATPase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DNA 복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워낙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 기작만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형태로 복제가 일어난다? 롤링 서클 메커니즘입니다. 아직 인비트로에서 재현이 불가능하고요. 기작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단계입니다. 유전자가 엄청 큰데 한 덩어리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복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중간중간 기작을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주 DNA 복제 기작과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 하나의 휴지 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당기면은 휴지심을 동일한 그거의 상보적인 서열을 쭉 일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쇄체를 가지고 복제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원형 DNA를 주형으로 바이디렉셔널 리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양방향으로 하나하나 해서 복제를 해 나가게 되고요. 이럴 때는 복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대단히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소량만 생산할 때 초반에는 이 롤링 서클 메커니즘이 아니고 다이렉셔널 리플리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후기로 넘어가서 복제량을 늘리게 되면은 이런 롤링 서클 메커니즘으로 이 안쪽에 있는 파란 게 주형이 되는 거고요. 바깥쪽에 닉 끊어진 다음에 주형과 동일한 서열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 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쭉 복제 연쇄체를 만든 컨카터머라고 하는데요. 컨카터머를 형성을 해서 복제체를 만들고 후에 나중에 이제 또 끊으면은 하나의 유전체가 만들어지겠죠. 그거의 상보적인 결합을 복제를 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주형체를 쭉 계속해서 뽑아낸다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롤링 서클 메커니즘, 컨카터머, 컨캐터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쇄체를 만든다. 허피스 바이러스예요. 대다수 후기 유전자, 바이러스 입자 조립에 필요한 구조 단백질을 암호하고요. 조립 방출은 핵에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컨캐터머로 롤링 서클 메커니즘에 의해서 길게 만들어진 유전자가 길게 만들어진 것의 상보적인 형태로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서열 부위에서 잘려서 캡시드 안으로 패킹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클리비지 패키징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A 시그널에 의해서 잘려지면서 그 안에 이렇게 캡시드에 실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패키징 시그널에 의해서 패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핏 TP라고 해서 터미널 리핏이라는 T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A 프라임.
그 부분이 인식이 돼서 패키징 시그널로 작동을 해서 컨케이 터널을 그 부분에서 자르면서 캡시드에 담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핵에서 복제된 DNA 파티클이 세포 용해를 통해서 이제 세포 바깥으로 떠나게 됩니다. 허피스 바이러스의 뉴클리오 캡시드 핵막의 내막으로 출하하여서 세포질로 나가게 되고요. 뭐 뉴클레어 이그레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막을 이제 밀고 올라가는 캡시드만 가지고 밀고 올라가면서 ER 골지에 준비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여러 당단맥질들을 감싸면서 엔벨롭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핵막 내부로 먼저 진입을 하게 되고요. 핵막 내부죠. 착 외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질막에 둘러싸인 바이러스 입자가 핵막의 페리뉴클리어 스페이스에 축적이 되고 외막과 막 융합하면서 지질막을 이제 어느 정도 요 지질막을 벗어주면서 탈외피 과정을 거치고 세포질로 진입한 다음에 세포 내막을 거치는 분비 경로를 통해서 세포 바깥으로 출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토플라즘에 실질적으로 있기보다는 ER 골지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감싸진 외피, 껍데기죠. 지질막을 가지고 일부는 자기의 외피로 결합을 시키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질막을 벗으면서 자기는 세포 바깥으로 출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ER 골지예요. ER 골지. 오케이? 마지막 파트 이제 잠복 감염입니다. Latent infection. 한번 감염이 된 다음에는 쭉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형태인데요. 초기 감염은 이 점막 표면, 뮤코절 서피스에 감염이 되고요. 상피세포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절, 감각신경계, 센서리 뉴런에 진입한 다음에 축삭을 타고 아까 뉴로갱글리아라고 하는 신경 말단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감각신경절에 도달을 하면 감각신경에는 이 면역세포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세포에 발각이 되지 않죠. 이뮨 이베이전이 되는 거죠. 면역 회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세포가 증식할 정도의 숫자로만 계속 증식을 하면서 숨어서 잠복 감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복. 면역 반응이 약해지면 다시 여기 reactivation by enterograde transport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신경절이에요.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감염, 상피세포. 갱글리온 셀이라고 되어 있죠. 뉴로갱글리아, 신경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두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로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는 최소량 살아있다가 다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조스터,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잠복감의 형태 DNA, 이제 바이러스 DNA가 에피좀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포 숫자와 증식과 맞춰서 최소량만 바이러스 DNA를 복제를 하면서 잠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기 전사체라고 해서 Latency Associated Transcript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굉장히 작은 이제까지 세 종류의 RNA 8.3, 2.0, 1.45kbase의 작은 RNA 파티클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잠복 감염을 유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작은 mRNA들, 잠복기 전사체라고 하는 LAT가 유지를 시켜주면서 잠복 감염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활성, 어느 정도의 적당한 바이러스의 증식 시기가 되면 재활성하게 되죠. 그래서 적정한 신호에 의해서 용해성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뭐 호르몬 아니면은 뭐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 감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견우 복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바이러스 입자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RNA와 이제 헐피스 바이러스 개념인데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RNA라고 바이러스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일부 그러니까 전사되지 않는 RNA의 파티클이에요. 근데 더블 스트랜드로 만들어진 이 마이크로 RNA들이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의 뭐 증식들을 이제 억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mRNA의 번역, 해독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해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T라고 하는 아까 Latent Associated Transcript이라는 요 잠복기 전사체에서 유래된 이 마이크로 RNA들이 초전기 유전자 기능을 이제 억제하도록 해서 복제를 어느 정도 막는 거죠. 해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ICP4, ICP0 mRNA의 번역을 억제함으로써 초전기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마이크로 RNA 개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RNA는 그 자체가 더블 스트랜드의 RNA입니다. 이게 안티센스, 상보적인 부분에 RNA에 결합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해독되는 거를 막는 거죠. 결국엔 단백질 생산을 막는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이서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치 요 LAT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후기 이제 전기 유전자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단백질들이 해독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잠복을 할 수 있도록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증식을 억제하는 조절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상적인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 수두로 알려져 있는 바리셀라 형태로 감염이 되지만 우리가 수두 백신을 맞아도 동일하게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수두 백신은 사백신이 아니고 생백신, 약독화 백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맞는 거거든요. 일부가 백시네이션을 해서 항체를 형성을 하고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조스터의 형태로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되면 별다른 증상 없이 이제 잠복 감염을 하게 되고요. 면역력에 따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SV, 휴먼 심플렉스 바이러스, HB하고 똑같은 거예요.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타입 1 같은 경우는 입 주변의 단순 포진, 콜드소라고 얘기하고요. 잇몸에 입안염, 입 안쪽에 염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각막 결막염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 감염이 되면 뇌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입 주변에 생기는 이런 단순 포진 같은 경우는 아스클로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뉴클리어 사이드 아날로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DNA 복제할 때 요 DNA 폴리머레이즈의 저해제로 작용을 해서 DNA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순 포진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백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수두로 백신을 한 상태지만 조스터, 그러니까 대상포진 쪽에는 백신이 잘 작용을 안 하죠. 굉장히 비싸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맞기는 하는데 백신의 생성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효과가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알파 허피스 바이러스 HSV2, HSV1하고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아이고요. 여기 있듯이 유사한 생활사 잠복 감염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VGB라고 바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아까 HHB 3번이죠. 이것도 수두 치킨폭스 바리셀라 형태고요. 기침 등 공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대부분 청소년기 이전에 나타나죠. 수두 백신을 안 맞게 되면은 저런 수포들이 다 터져서 곰복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다 백시네이션을 해서 수두가 살짝 발진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근데 전염성이 엄청 강해서 옛날에는
백신 안 맞았을 시기에는 뭐 큰 위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두가 문제가 아니고 대상포진이 문제죠. 그래서 바리셀라 조스터가 1차 감염 후 등배 신경절이라고 했는데 아까 뉴로갱글리아예요. 룻갱글리아. 신경절 끝이죠. 잠복해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뭐 굉장히 면역력이 약화된 이런 환자에서 대상포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두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런 수포가 보인 다음 대상포진은 저런 것들이 한 군데에 막 모여서 나타나게 돼요. 굉장한 통증이 이제 유발하게 되죠. 이게 마리백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치료제인데 굉장히 고가예요. 뭐 지금도 꽤 비싼 수두. 오케이. 그래서 헐피스 바이러스까지 모두 얘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